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 건축물의 건축 절차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10년 정도 역사에 두 번 출제가 됐던 거, 바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어요. 자, 이것도 그래. 과정은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야. 결론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개념이 지금 8년 동안 두 번 출제해서 답은 제일 마지막에서 출제가 돼요. 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라는 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높이 3m 이내 증축 등은 어떻다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거의 답이 안 되는 주제였었고요. 오히려 건축 신고 관련해서는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이런 게 출제 이슈.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도 겁나 내용이 길어요. 해서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건축물에 건축하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 받으려고 땅 샀다가 허가가 안 나오게 되면 개판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 사기 전에 미리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어보는 제도. 그래서 허가 내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게 바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땅 사기 전에 여기서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어보는 게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개념. 해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땅을 사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미리 입지 규모 사전 결정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건물을 몇 평대로 뽑으려고 하는데 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전 결정의 효력이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 그래서 뭐라고요? 사전 결정 신청자, 사전 결정 있고 나서요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시요,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용 검사라는 과정.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허가만 기억하면 돼. 허가 받기 전에 어떻다?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럼 마음 편하게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이 있고 나서 25년 후에 건물 짓겠다. 이거 안 됩니다. 2년 내에 건축 허가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되고, 건축 허가가 나오면 다시 이제 착공 신고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이게 이제 나왔으면 남는 게 바로 인허가의 의제라는 개념이 이슈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국토기획법 공부하실 때 허가를 요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경작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재복구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그동안 나왔던 전부예요. 그 중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사업. 자, 살 붙이면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착공할 수 있고요. 수많은 인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도시개발법 공부하실 때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고 있는 것으로 본다. 무조건 오른편. 그리고 하나 살을 붙여서 외웠던 것이 면감, 비증감, 어떻다? 이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하도 오래전이라서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다 시커멓게 표시를 해놓은 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실시계획 인가라고 해서 4페이지 가서 105페이지, 10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자, 관련 인허가의 의제라고 해서 107페이지구나. 10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관련 인허가의 의제라고 해서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고 있는 것으로 본다, 승인 있는 것으로 본다, 인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 그래서 따로 이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 인가 등등등은 어떻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그 106과 107페이지 양 페이지에 걸쳐 있는 거, 원래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면감 비증감에서 10% 범주 내에서 면적 10% 감소 또는 10% 범주 내에서 사업비 증감 등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두 개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뭔 얘기가 되기 왔냐면,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따로의 개발 행위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있으면 어떻다?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됩니다. 물론 따로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따로 이 도시 구운 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다시 원점 돌아와서 이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에 따라서, 자,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대신 건물 짓기 전에 텃 파기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농산하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그리고 마지막 하천 전용 허가라고 하는 거. 개념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땅에다 삽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농지이면은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지 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산지면은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야 어떻다? 삽질을 할 수 있어요. 농지 산지가 아니었을 때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어떻다? 삽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농산까지는 의미 자체가 똑같아요. 개농산까지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똑같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땅 삽질하려면 딱딱해. 그래서 물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 이걸 하천 점용 허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뼈대 자체가 개농산하 있는 것으로 본다. 두 개밖에 출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30회 때 이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 문제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됐어. 자, 보니까 산지 전용 허가 관련해서는 도시 지역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어떻다? 산지 전용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일단 두 단계로 외우는 거야. 개농산하 의제되게 된다 해서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하천 점용 허가 의제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 지역에 한정해서 다 인정이 되게 된다 해서 두 가지 이슈예요. 요것만 갖고 끊임없이 출제가 돼. 21회 때인가도 이 문제가 2년 인가를 가지고 1년에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26페이지 가서 먼저 볼까요? 오타가 하나 있는데, 사전 결정 신청자 6번 지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자, 이 기간 내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라고 해서 28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착공 신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어렵게 착공 신고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던 바가 있었고요. 옆에 관련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30회 때. 자, 그러니까 지금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 이 얘기를 가지고 착공 신고라고 해서 28회 때 틀리게 답을 뽑아냈었고, 그러면 30회 때 출제위원은 이 주제보다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인허가의 의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본 보니까요, 끄트머리 개발 행위 허가 나와 있죠? 니은본 보니까요, 산지 전용 허가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 보니까 산지 전용 허가, 리을번의 농지 전용 허가. 이 문제가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을 분석해 보면은 뒤에 허가 또는 신고 등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 지역이었을 때만 어떻다 의제가 되겠는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답도 5번도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요거 산지 전용 허가 등은 어디에서 도시 지역에서만 어떻다 의제가 되게 된다.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됐던 문제. 이제 일단은 개농산하라는 이 뼈대 자체는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에서 다만 뭐뭐 제외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 그 문제 바로 위에 동그라미 1, 2, 3, 4라고 해서 박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그래서 더럽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도시 지역만 해당한다라는 전제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자,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등은 용도 지역이 어디였을 때 도시 지역이었을 때만 의제가 된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어찌 됐든 간에 자, 이 중간에 여러분 교재 예를 들어서 225페이지에 자, 제가 나름대로 관련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답이 된다 안 된다? 절대 답이 되지 않는다. 결론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고요. 결론만.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게 이 패턴을 출제되는 패턴을 파악하게 되면 외울 게 현저히 줄어요. 요즘도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쳐 읽고 막 밑줄 긋고 난리를 쳐. 근데 교재 225페이지 이런 데를 제가 몇 개 밑줄 그어놔서 하나. 그게 뭐냐면은 옆에 지문이랑 비교해 드리려고 해놓은 거고,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고, 그냥 결국은 개농사나,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 등은 용도적이 뭐였을 때, 도시, 지역이었을 때, 요렇게만 외우게 됩니다. 30페이지 나와서 또 출제를 할까요? 모르지. 우리가 출제할지 안 할지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실 거예요. 이게 한 문제짜리. 두 번째 이슈가요. 여러분 교재는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바로 건축 허가를 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개념이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요, 자,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소유권 확보 안 하고도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이빠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예외라고 하는 항목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예외 중에 예외만 기억을 하시는 거야. 해서 이래 가보실까요?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원칙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일단 배제하고,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겁나 많습니다. 다 못 외워요. 때려치기도 못 외우고, 이것의 예외가 뭐냐?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법조문이 어마무시하게 길다고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 대지, 공동주택,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어떻다? 이때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허가 받아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예외라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예외에다 제가 원칙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어떻다? 소유권 확보할 것. 나머지는 읽어보지도 못합니다. 읽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가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단독주택 밀집한 지역을 가다 보면 연립이나 다세대 장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보통 19세대 이 정도로 해서 다세대형을 지어서 분양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오다 가다 그런 주택 짓는 거 보고 되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저분이 그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나머지는 몰라.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자세히 모르겠고. 자, 대신 동네에서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분들, 그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를 하신 지주다라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227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28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 읽어서는 풀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길어서 1분 안에 이걸 법조문을 드려도 못 풀어요. 너무 힘들어서. 거기 보니까 대장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우리가 외운 건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 하나만 딸랑 외웠었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에서 기업권은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모르면 어떻다? 대지된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결합건축의 신청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내용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시겠고, 여러분 교재 이제 230페이지 가서 허가권자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요 나머지 내용은 교재 가지고 나중에 한번 확인할 텐데, 이 내용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비우고 가십시다. 일단은 허가권자, 요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이거든요. 해서
허가권자, 원래 법조문이 더럽게 돼 있어요. 못 알아먹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보기 편하게 자 분리를 해놨어요. 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중앙정부 밑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요. 경기도, 충청남도는 도라는 행정구역이 있게 됩니다. 이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서초구, 관악구는 구가 있고요. 부평구는 구가 있습니다. 한편 도 밑에는 경기도 안양시라든가 경기도 양평군 같은 시 또는 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 어떻다?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건축 허가권자는 누가 된다고요? 시군구청장. 시험에 안 나와도 상식의 문제야. 시군구청장이 어떻다?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 그래서 여기는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도 단위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어떻다?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끊어가셔야 돼. 이 파트가 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안에 또 괄호 넣고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다. 그런데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체크를 해드릴 텐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21층 이상, 10만 이상 등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되는데, 그 대형 건축물 일할지라도 공장, 창고 제외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아예 외우는 거야. 공장, 창고는 누가 허가권자가 된다?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현혹되지 마시고 공장 창고는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야. 공장이나 창고는 좀 쉽게 건축할 수 있어야 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이것의 예외 항목으로서 공장 창고는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도 단위에서 허가권자,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되는 사례가 없는데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기에 앞서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우시는 건데 주교, 자수, 삼천 이렇게 외우십니다. 공식 주교, 자수, 삼천. 주교, 자수, 삼천. 먼저 공식을 외우셔야 돼. 주교, 자수, 삼천. 주택, 자 이거 나와 있잖아요. 주거 환경의 주, 교육 환경의 교 나와 있고요. 자연 환경의 자, 수질 보호의 수 이렇게 따게 됩니다. 그리고 3천이라고 하는 뒤쪽에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을 띄어서 주교, 자수, 3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도 단위에서 허가권자가 되는 사안에 있어서 주교, 사주, 3천에 걸리게 되면 이때는 지 멋대로 허가해 줄 수 없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더 허가를 해주게 된다. 다시요. 주교, 자수, 3천은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가십시다.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이 주교, 자수, 3천은 항상 위락, 숙박, 시설 등이 이슈가 되게 되는데 건물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외울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교, 자수, 3천이 갖는 의미, 주변에 피해를 주는 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위락이나 숙박, 시설을 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시장군수가 허가 내줬다가 나중에 칼부림 나고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이때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지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일단 공통적인 요소가 위락 숙박시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심지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주교에 해당됩니다.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거 해서 주택가 인근에 모텔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허가할 때는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학교 근처에 나이트클럽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 어떻다고요? 사회적으로 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주교 걸리게 되면 규모를 불문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지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이고요. 두 번째 이슈, 자수 3천에서 자연, 환경, 수질 보호 들어가죠. 이건 도시 외곽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서 자연환경, 수질 보호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환경, 수질 보호가 들어가게 되면
도시위적죠. 모텔 작은 거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허가해 줄 수 있다. 근데 3층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1층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는 또 분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교 차수 3천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주교 차수 3천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가 주교 차수 3천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럼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요, 공장 창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원래 이것도 그래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자 10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근데 괄호 열고 공장 창고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것은 공장 창고만 갖고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장 창고는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공장 창고는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결국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시랑 광역시단에서 공장 창고는 그냥 구청장이 허가할 뿐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할 수 없다. 도단위에서 공장 창고는 시장구청 허가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없이도 해줄 수가 있다. 이에 대응해서 주교 차수 3천 걸리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주교 차수 3천은 도지사의 승인 있어야만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하여튼 거의 도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근데 요즘엔 좀 출제가 거의 안 되고 8년 기준으로 보면 안 나오는데 하여튼 과거에 너무 유행했던 문제 주교 차수 3천 공장 창고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다시 갑시다. 기본적인 허가권자는 누가 된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 공장 창고는 구청장만이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물론 앞에 15층자, 층수라든가 또는 10만 제곱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렇게 숫자를 깔아줘. 근데 포인트는 공장 창고는 어떻다?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할 수 없고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두 번째, 도단위에서 시장구청 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교 차수 3천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장 창고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은 한 16년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선 지문 가지고 가볼까요? 자, 230페이지 핵심 지문 보시게 되면은 뒤에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광역시장 교재 230페이지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끝머리 가야 돼요. 예,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거기 뭐 들어가면 안 돼? 공장 창고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창고 들어가 있나요? 창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틀림편 되는 겁니다. 공장 창고를 광역시 특별시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된다? 구청장이 허가를 해준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이라고 21층 이상 10만 이상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데 괄호 열고 공장 창고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공장 창고는 광역시장 등이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해서 좀 오래됐죠. 그 다음에 수질 보호 끝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와 있죠? 수질 보호 들어가면 어떻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3층 이상이거나 1층 이상 둘 중에 하나 요건을 갖추면 어떻다? 이때는 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자 거기 수질 보호 뒤에 나와 있고 3층 나와 있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에 한참 유행했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주교 차수 3천 이걸로 이슈로 삼았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자 231페이지 핵심 지문 1번 볼까요? 숙박시설 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거의 요즘엔 안 나와요. 옛날에 유행했던 문제인데 얘는 안 나와. 위락 숙박은 어떻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겁나 법조문 깁니다. 위락 숙박은 어떻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 개념 되고 두 번째 박스는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도 그냥 찍으라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공법이 겁나 어렵게 나왔어요. 손댈 수 없는 문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될 것이 요거야 건축 허가의 제한. 자 얘는요 지금 16년 정도로 분석하면은 한 8번 출제가 됐습니다. 요즘엔 출제 빈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얘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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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네 개를 외우셔야 돼. 네 개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야. 지금요, 허가 또는 착공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허가나 착공의 제한. 허가의 제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식이죠. 허가권자, 시군 구청장 등이 허가를 못 내주게 막아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허가의 제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착공의 제한은 더 잔인한 거야. 어떤 이유로 법상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건물 지으면 또 쌩 난리가 날 게 많이 보여. 그러면 아예 착공을 어떻다 제한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자, 그 건축 허가 받은 사람을 연맥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취지는 뭐냐면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법에서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뒤에 건축을 막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허가 또는 착공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다시 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은 뭐 썩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바다 이야기라는 이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 뭐 정권에서 뭐 돈을 벌려고 이렇게 이런 개소리들이고요. 그 법의 맹점을 파고든 거야. 이게 이제 바다 이야기가 그 도박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등장했을 때 이건 건축법이랑 관련되는데 건축법에서는 그걸 뭐로 분류하냐면 오락실로 분류해요. 법령상 도박이 아니라 오락실이라고. 그것도 이제 바다 이야기, 그 무슨 집안이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 결국 이제 그게 법적으로만 보게 되면 바다 이야기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도 오락실 가면 그 뭐죠? 애들 뭐 인형 뽑기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개념인 거야. 원래는 출발점이. 근데 그걸 불법적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상품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용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건축법에서는 그게 오락실로 분류가 됐어요. 성인 오락실. 그러니까 법에서 미처 규제를 못 하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그 단독주택이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오락실,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별로 문제 안 된다고. 오락실 있다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 그래서 오락실을 분류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일 시끄러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백석 나이트클럽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동양 최대 나이트클럽, 뚜껑이 열리는 나이트클럽, 5층짜리 나이트클럽을 백석고등학교 전방 100m인가 앞에다 설치를 하기로 허가를 받아버렸어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당시 법에서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게 만들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바꿔버렸는데 전에는 그런 식이었어요. 이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을 재량행위로 뒀어. 재량행위니까 담당 공무원이 법에 딱 명시적으로 잘못된 게 없어도 어떻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었어. 언제게? 용돈 줄 때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용돈 줄 때까지. 계좌번호만 살짝 보내줘. 그러면 용돈을 입금을 하면 허가를 내줘. 이게 재량행위 문제예요.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딱 법에 명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어떻다? 허가 내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내줘도 됐었어.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이 도둑놈을 잡아라 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쳐 죽일 놈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그래서 그 당시 첫 번째 1순위 했던 그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직렬이 뭐였냐면 병무청이었어요. 병무청. 이 병무청 이 새끼들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다. 군대 빼려고. 그 내막 들으면 볼만합니다. 그 당시에. 운동선수는 다 빠져. 운동선수는 다 빠져. 브로커들이 다 연계가 돼가지고. 제일 건강한 애들이 제일 많이 빠졌어. 제가 그걸 왜 잘하냐면 친구 아버지가 병무청 상당히 육급인가 직원이었어. 그 양반이 이제 구속됐거든.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가 탄원서도 써주고 뭐 작업들 좀 했어. 그래서 걔랑 친하게 지내. 왜?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그런 거 뭐 서류 꾸며주고 뭐라고 그러죠? 뭐 기가 막힌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남들 하는 거 있잖아요.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다 이제 자료를 준비해 주니까. 근데 그 병무청과는 별개의 문제로 또 하나 쳐주기 놈들이 누구냐면 건설 관련 공무원. 사실은 건축 관련 공무원 2등을 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국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어.
근데 건축관계 공무원, 아까 병무청 공무원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도 돌아가는 아무 지장이 없어, 세상에. 건축 담당, 병무 관련 공무원을 다 잘랐다고 치자고. 그러면 거의 일자리 창출이야, 지금으로 치면은. 아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저 같은 사람이 병무 담당 공무원이 돼도 아무 업무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어. 아니, 의사가 진단해 오면은 거기 양식에 따라 처분하면 되니까. 근데 건축관계 공무원은요, 이게 자를 수가 없어요. 잘랐다가는 올스톱이야. 제가 설계 도면을 볼 줄 모르는데 건축 허가권 이게 공무원은 앉아있다고 치자고. 가져와. 그럼 내가 뭘 볼 줄 알아야지. 기술직이기 때문에 건축관계 공무원을 못 잘라요. 그래서 법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기속행위로. 법적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허가를 해줘라.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그 병무 관련 공무원은 다 목을 쳐버려요. 서울지방병무청 같은 게 한 명이 살아남아요. 8급 이상 중에서 다 쳐버린 거야. 다 구속시키고. 근데 건축관계 공무원은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기속행위로 바꿔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백성 나이트클럽 사건이 터져요. 뭐냐면 나이트클럽을 고등학교 100m 안에서 설치한다고. 그 사람들이 막 대먹고 난리가 나지, 학부형들이. 말이 되느냐. 그때는 학교 관계 법도 없었어. 교육 환경 보호관한 법도 없던 시절이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법대로 했는데 왜 지랄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이제 백성 나이트클럽은 못 만들어져요. 거의 행정청과 거의 10년간 소송을 합니다. 그 사이 망해요. 아, 돈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사건 터지고 이 조항을 만들어버려요. 허가 또는 착공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줬을 때 연매기는 방법이 법에다가 특례조항을 두는 거야. 그 사람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어도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란 얘기지. 이런 식의 조항을 만들어. 얘기 길었는데 이제 외우셔야 돼. 자,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외우셨죠?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왜? 그래서 두 개 외우셨습니다.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하면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하면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두 개 외우셨습니다. 예. 세 번째 암기하시라는 거군요.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세 개 외우셨어. 그리고 자, 마지막이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예, 요 문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외웠던 것만 대입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들어가면 어떻다? 뒤에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하면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마지막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건축허가 제한 끝이에요. 자, 스토리를 가면은 식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라고. 국토관리나 장관 요청.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게 국토관리나 장관 요청이 있으면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외우시면 된다고. 시도지사는 버리고 답 안 되니까. 이게 설령 지문에 나와도 답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 시도지사는 자, 시군구청장 중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세히 분석할 거 없어. 색깔 안 입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제한한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포인트.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어떻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명제면 다 끝나요. 그리고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본은 몇 년? 2년. 이런 것이 안 나와.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개 키워드, 네 개의 키워드로 모든 명제를 다 해결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문장을 절대 읽으시면 안 돼. 이해도 했어도 안 돼. 그냥 공식에 따라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32페이지. 핵심 지문. 자,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맞죠? 맞죠? 2번 지문요. 국토부 장관은 장관 요청. 자, 중간에 나와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장관 이름이 계속 바뀌어.
환경부, 국방부 이런 식으로. 2번 지문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어떻다 제안할 수 있다. 3번 지문 국방부 장관이 요청 나오겠죠? 끄트머리 국토부 장관 제안할 수 있다. 순서 바꿨죠? 국방부 장관 얘기 나와 있잖아요. 장관 요청했으면 국토부 장관 제안할 수 있다. 계속 똑같은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교육감 요청 나와 있나요? 교육감 요청 국토부 장관 제안할 수 있다. 틀렸다고? 아니 외운 게 국토부 장관이 제안하는 사유가 두 가지였잖아요. 국토관리하고 장관 요청. 교육감 장관 아니죠? 교육감은 장관 아니잖아요. 답이 됐다고. 근데 이걸 의미로 생기면 당연히 맞는 것 같지. 아, 교육감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허가를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의 풍문여고 옆에다가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겠다고 지랄을 했다고 그 유명한 조윤아 씨가 주기 돼서. 그런데 이게 이제 풍문여고 앞에 호텔에 들어선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게 서울의 중심부 중에 중심부거든요. 경복궁하고 헌법재판소 요 사이에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대한항공에서 짓겠다는 호텔은 한식 호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특히 여고라서 더 문제가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환경 침해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수많은 뭐 공약을 했어. 근데 그게 나가게 됐어. 그 당시 교육감 반대했거든요. 서울시 교육감. 자, 근데 그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외울 게 뭐라고요?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어떻다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어떻다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으로 가셔야 된다고. 이거를 누가 이해한다고 얘기하면 뒤져버리는 거예요. 지문 보면 교육감 요청하면 당연히 제안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법조문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오른쪽에 자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사이에 뭐 없어야 돼? 국토관리나 장관 요청 없으면 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제안한 게 국토관리 장관 요청이었다고요. 그럼 나머지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쟁점 안 된다고요. 답이 안 된다고. 외우려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2번이면 특별시장 끄트머리 제안할 수 있다. 그 사이에 국토관리 장관 요청만 없으면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감 잡으셨어요? 국토부 장관이랑 관련된 게 국토관리 장관 요청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지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보고해야 된다. 4번 지문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맞죠? 5번 지문 도지사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틀렸죠? 해제를 명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어떻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감 잡으셨어요? 감 잡으셨어요? 공식에 따라 가는 거, 공식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앞에는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국토관리,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앞에는 누가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도지사 점점점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틀렸다고요. X입니다. 5번 지문 잘못됐네요. 그래서 5번 지문 X표 잘못되어 있어요. O라고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제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5번 X표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한기간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2번 지문. 자, 1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틀렸죠? 교재 233페이지 핵심 지문 두 번째 박스. 우리가 외워달라고 한 게 뭐야?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1회 1년에서 맞게 하고 또 한 번은 1회 2년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 파트를 갈 때는 저처럼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가도 되겠구나. 국토부 장관 제안할 수 있다. 그 앞에 국토관리 또는 장관 요청 그리고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되는 게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2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별지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가지고 16년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실 때 국토부 장관 제안할 수 있다. 주어서로 끊어가시고 중간이나 앞에 국토관리 장관 요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맥락만 가시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요건 중요 쟁점. 요즘에 조금 역시 출제빈도 떨어졌는데 중요 이슈.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교재 233페이지 첫 번째 박스 5번 지문 X표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넘어가서 234페이지 좀 엽기적인 게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착공의 제한이라는 주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 지금 여러분 교재 가지고 바로 설명드릴까요?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이제 30회 때 출제가 되고 말았는데 자 요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 묶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국토기획법에서 실시객 인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 있다. 그때 의견 들어야 한다.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자,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의견 들어야 한다.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때 이제 파생됐던 주제가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게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정비법에서 한번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비법에서는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지금 지정개발자 공사비 20% 범위 내에서 예측해 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맥락이 뭐냐면은 돈을 받는 이유는 인간을 믿지 못해서 더 돈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를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한테 나중에 공사 현장을 방치할 걸 대비해서 미리 공사비 1%를 어떻다 바로 예치금으로 예측해 하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234페이지 예치 대상 건축물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나와 있죠? 밑줄 그어진 것만 체크합니다. 이걸 다 외울 건 아니고 규모가 좀 크면 어떻다?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를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거기 두 번째 항목에 1% 나와 있죠? 1% 나와 있죠? 근데 그 앞에 중간에 예외 항목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토지공사, 지방공사 제외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30회 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거 살을 붙여서 가야 된다. 토지공사, 지방공사 제외라고 하는 거. 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환해서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오늘 다 외우시는 거야? 집에 가서 공부하시는 게 오늘 외우고 끝내는 거예요. 자, 1,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된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토지 공사, 지방 공사는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 다시 내면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한편 공사비를 1%의 범위 내에서 예측해 하게 되는데 인간이 믿음이 가게 되면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 그 맥락이 토지 공사, 지방 공사 제외라는 개념이 되겠고 그 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18회 때 출제가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현금 내야 됩니다. 근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보증서를 내는 경우에는 각서 쓴 거거든요. 각서를 쓴 경우 다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 가서 볼까요? 건축법령상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허가권자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 개선 등등등의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 1% 범주 내에서 예측해 할 수 있다. 좀 어려웠던 주제, 어렵다기보다는 18회 때 출제가 되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요. 해서 1,000제곱미터 그리고 1%. 그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게 두 가지 남아있겠죠? 토지공사, 지방공사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논의 쟁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 어떻다?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만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작년 공법 문제가 전반적으로 사실 어렵긴 했어요. 왜? 잘 안 냈던 영역들을 자꾸 출제를 했으니까. 근데 얘는 18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고 쭉 안 나오다가 거의 13년 만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작년에 제가 16년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는데, 일단은 가십시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있는 거라도 외우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엽기적인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건축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건축 분쟁의 조정과 제정,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 건축 지리민원, 요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건축 분쟁의 조정, 제정이라고 해서, 자, 요것도, 자, 출제가 지금 16년 동안 하나, 둘, 세 문제, 네 문제인가 출제가 됐는데, 거의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건축 분쟁의 조정 또는 제정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인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디를 가면 돼요? 법원에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건축 분쟁에 관한 법원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 법원의 판사가 건축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인이라고 해서 전문가, 건축 관련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감정 들어서 어떻다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가면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두고 있다? 이 건축 분쟁에 대해서 전문가가 미리 어떻다 조정 또는 제정 등을 하도록 한다. 조정은 의미가 그런 식이야. 단순한 잘못을 가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정이란 의미가 될 테고, 제정이라는 개념은 의미상 어디까지? 바로 일정한 손해배상액까지 자 산정하는 것을 제정이라 부른다. 근데 그런 것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조정 또는 제정의 대상이라고 해서, 자,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거,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이 세 명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조정 또는 제정을 한다 해서, 이건 주인공 세 명을 외우셔야 돼. 건축 관계자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인근 주민 나와 있죠. 관계 전문 기술자 나와 있죠. 해서 3면 관계 이렇게 가는 거야.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근 주민이 있겠고, 세 번째가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토탈 몇 가지?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가 뭐가 되냐면 인근 주민끼리의 분쟁, 그리고 세 번째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거,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 그리고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인근 주민과 관계 전문 기술자, 관계 전문 기술자와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도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갖고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 문제에서 건축 관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건축 관계자는 4명입니다. 자, 건축주, 전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려면 도면 그려야 되죠. 설계자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설계 도면이 그려지게 되면, 자, 노가다, 삽질하는 사람을 시공자라고 부르게 될 텐데, 문제는 시공자가 도면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중간에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감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라고 하는 거, 이런 애들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건축 관계자. 다시요. 건축주, 전주 얘기합니다.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여기서 여기까지 배워야 돼서 건축 관계자의 범주 4명을 가리켜서 건축 관계자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그래서 건축 관계자, 그다음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총 6가지 경우의 수.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7회인가 18회 때 구성되고 쭉 안 나오다가 최근에 28회 때 한번 출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해서 이 문제 영향으로 자 30회 때 지리민원이라는 엽기적인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구질구질한 걸 냈는데 다시 우리가 31회 출제에 포인트로 삼게 된다면 오히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항 해서 다시요.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그리고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거 3명이 주인공이 되게 된다. 그리고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렵다고 해서 이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이다. 하나만 더요. 자, 바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자, 한때 2번 답을 뽑았던 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서, 자, 이것도 여러분 교재로는 제일 뒤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요것만 밑줄을 그어놨는데,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한시대 풍미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건축 분쟁의 조정, 재정 얘기는 사실은 이 법, 건축법 말고도 환경 관련 법제에서 원래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다 보면 부의 외부 효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면서 이러한,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정책론 파트에서 논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건축 분쟁이라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는데 주변 인근 주민이 시비를 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사리 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축에 따라서 옆에 건물에 금이 갔다. 근데 그 금이 이게 20년 된 건물이거든. 공사 때문에 금이 갔는지 애초에 건물에 금이 있었는지 알 게 뭐냐고. 그래서 서로 잘잘못을 입증해 보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뭐냐면 환경 분쟁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환경 분쟁, 요 근래 가끔 이제 보도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이걸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지? 그 담배의 그 찌꺼기인가요? 그거를 소각하는 그런 공장이 있답니다. 그 KTNG에서 담배 찌꺼기를, 자, 담배를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를 보내. 그럼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애들이 뭐 매립하고는 돈도 많이 들고 복잡스러우니까 어떻게? 그냥 깔끔하게 태워버리는 거야.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 그 동네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담배 중에서도 그냥 제일 안 좋은 부분만 계속 흡입을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대부분 폐암에 걸리고 등등등. 근데 솔직히 암이 걸렸다는 게 나중에 발견이 되고 다른 데보다 훨씬 발병률이 높은 상태이고 등등 해도 사실은 입증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자기에게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에서 이슈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추정력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이게 내 권리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등기 명의니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어떻다? 입증할 책임이 있다. 환경 피해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렸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입증 못해요. 우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도 조정 또는 재정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적당한 선에서 공장에서 적당히 쇼 보고 등등. 이게 조정 또는 재정 제도의 본질이야.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었냐면 지금 우리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자, 근데 환경 관련 분쟁의 조정 재정 제도는 항상 화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다른 법에서는 조정이나 재정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이 부동산 공부, 이걸 먼저 공부하기 전에 환경 관련 쪽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랄 건 아니고 그냥 시키니까. 그걸 하여튼 일 삼아서 한 2, 3년 동안 그것만 계속 했었는데 제가 건축을 보고 나서 처음에 놀랐어요. 오탄 줄 알았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 자체가. 왜? 환경 관련 수많은 법조에서는 다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다 돼 있는데 얘만 뭐라고?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어렵다고.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축. 그리고 건축 관계자에는 건축주와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절대 문장을 보시면 안 돼. 아예 외우고 들어가시다.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텍스트를 읽으면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16년 동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건축 관계자, 인근주민, 관계자분, 기술자, 그리고 건축 관계자의 범주, 응용 들어간 게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상이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 가서 자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자 237페이지, 그 236페이지는 뭐 다음 수업 때 문제할 때 한번 좀 설명드릴 텐데
문제가 썩 안 좋아요. 이상한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작년 문제가 좀 이상한 문제가 건축법이 몇 개 나왔는데,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및 제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보니까 시공자하고 끄트머리 인근 주민 나와 있죠. 교재 몇 페이지? 200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1번쯤은 시공자 나와 있죠. 시공자가 건축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인근 주민 나와 있죠. 그래서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의 한 유형으로 본다. 두 번째, 관계 전문 기술자, 끄트머리 인근 주민 나와 있죠. 이것도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이다. 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 간의 분쟁도 당연히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 4번, 건축 허가권자와 신청자 간의 분쟁. 이건 없다는 거죠. 이건 건축 관계자가 아니죠. 건축 관계자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를 묶어서 건축 관계자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분쟁해서 건축주는 공사 관계자가 될 테고요. 건축 관계자가 될 테고, 감리자도 뭐가 된다? 건축 관계자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나머지 뭐 사용승인 이런 것들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뭐 이행 강제금 이런 것도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분석을 해놨지만 큰 의미는 없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건축법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잠시 끊었다가 다음 수업 진행합니다.